옛날 옛적 광활한 대륙과 끝없는 역사가 흐르던 거대한 한족의 제국, 대명의 시기였습니다. 황하강의 거센 물줄기가 수천 년의 시간을 품은 채 굽이쳐 흐르던 북방의 어느 작은 마을에는 묵난이라는 이름을 가진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먹빛처럼 깊고 고고한 난초가 되라는 뜻으로 지어진 이름이었지만 현실의 묵난은 이름과는 너무도 다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묵난의 집안은 오래전 흉년과 전쟁으로 큰 빚을 지고 몰락한 농가였습니다. 병든 아버지는 날이 갈수록 기침에 피를 토했고 어머니는 허리조차 제대로 펴지 못한 채 삭바느질로 겨우 연명했습니다. 그리고 묵난이 10살이 되던 겨울밤, 차가운 눈발이 몰아치는 허물어져 가는 집의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검은 비단 두루마기를 걸친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왕태수 집안의 빚 독촉꾼들이었습니다. 기한을 3번이나 미뤄주었거늘 아직도 돈이 없단 말이냐. 어머니는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하지만 사내들의 눈에는 자비라곤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10살의 묵난이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제가 가면 되는 거지요? 어머니가 울며 묵난을 끌어안았습니다. 안 된다. 너만은 안 된다. 하지만 묵난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굶어 죽느냐? 자신 하나를 내주고 가족을 살리느냐? 선택지는 그것뿐이라는 것을. 그날 밤 묵난은 왕태수 집안의 연호로 팔려갔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이름은 사람이 아니라 재산 목록 속 숫자처럼 취급되었습니다. 대갓집 가문의 간호신세란 참으로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주인의 허락 없이는 혼인도 할 수 없고 물건처럼 사고 팔렸으며 매질을 당해 죽는다 해도 관가에서는 눈길조차 주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묵난은 매일 새벽 별빛이 사라지기 전에 일어나 거대한 대저택의 마당을 쓸었습니다. 겨울이면 손이 터져 피가 흐를 때까지 얼음물을 깨고 빨래를 했고 여름이면 뜨거운 햇볕 아래 끝없이 창고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하인 감독관의 채찍이 등에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묵난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절망 속에서도 마음까지 노예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왕태수의 서재를 청소할 때면 도련님들이 읽는 시경과 대학의 글귀를 몰래 훔쳐보았습니다. 밤이면 아무도 없는 우물가에 앉아 손가락 끝으로 흙바닥에 글자를 따라 썼습니다. 몸은 비록 종일지라도 마음마저 노예가 될 수는 없어. 묵난은 타고난 총명함으로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웬만한 선비보다 뛰어난 학식과 서예 실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또 하나의 특별한 재주가 있었습니다. 대륙의 전통 악기인 고쟁. 묵난은 단 한 번 들은 선율도 그대로 따라 연주할 수 있었고 그녀가 연주하는 고쟁 소리에는 이상하리만큼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처 입은 하인들은 묵란의 연주를 들으면 눈물을 흘렸고, 병든 노파조차 그녀의 음악을 들으면 편안히 잠들곤 했습니다. 묵란이 17이 되던 해, 대명의 심장 북경의 자금성에서 천하를 뒤흔들 어명이 내려왔습니다. 젊고 야심찬 황제 롱제가 황실의 혈통을 잃 후궁을 선발하기 위해 전국의 명문 가교수들을 대상으로 수녀 선발을 개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륙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황실의 여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한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가문 전체의 운명이 바뀌는 일이었습니다. 왕 태수 역시 자신의 가문을 황실의 외척으로 만들 욕심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는 애지중지 키운 딸 가희를 자금성에 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가희는 아름답긴 했으나 학문과 예법에는 재능이 없었습니다. 거문고도 제대로 다루지 못했고 시문에는 흥미조차 없었습니다. 황실의 까다로운 시험을 통과하기 어려웠습니다. 고민하던 왕 태수는 결국 한 가지 위험한 계략을 떠올렸습니다. 집안에서 가장 총명하고 글을 읽을 줄 알며 고쟁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노비 묵란을 가희의 수시로 함께 입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묵란아, 왕 태수의 눈빛은 서늘했습니다. 가희 아가씨가 시험을 치를 때 내가 뒤에서 몰래 도움을 주어야 한다. 만약 일이 틀어지면 내 목숨뿐 아니라 내 가족까지 모조리 없애버릴 것이다. 묵란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한편에서는 알 수 없는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천하의 지혜와 권력이 모인다는 금단의 공간, 자금성. 묵란은 그곳이 두려우면서도 이상하게 끌렸습니다. 북경에 도착한 날, 자금성의 거대한 붉은 성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황금빛 용이 새겨진 지붕들은 태양 아래 눈부시게 빛났고, 수천 명의 궁녀와 환관들이 개미떼처럼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각 지방에서 올라온 교수들은 봉황과 모란이 수놓인 화려한 복식의 비단옷을 입고 긴 행렬을 이루었습니다. 누군가는 긴장으로 손을 떨었고, 누군가는 반드시 황제의 총애를 얻겠다는 욕망으로 눈을 빛냈습니다. 하지만 묵란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비단 뒤에 숨겨진 피 냄새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황궁은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가장 잔혹한 곳이었습니다. 수녀 선발은 예상보다 훨씬 냉혹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서예와 시문. 황궁 대신들과 상궁들이 매서운 눈빛으로 교수들을 지켜보는 가운데 가희는 긴장한 나머지 붓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먹물이 종이에 튀며 시험장이 술렁였습니다. 그 순간 가희 뒤에 엎드려 있던 묵란이 재빠르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상궁들의 시선이 잠시 다른 곳으로 향한 찰나 묵란은 번개 같은 속도로 붓을 움직였습니다. 당나라 시인 왕유의 시구를 인용한 유려한 행서.
시험관들은 감탄했습니다. 필체에 대륙의 기상이 담겨 있구나. 가희는 가까스로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마지막 시험에서 찾아왔습니다. 황제 롱제와 황태후가 직접 지켜보는 어전풍류. 교수들이 자신의 재능을 선보이는 가장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시험 전날 밤, 가희는 누군가가 건넨 찻잔을 만졌다가 손가락이 심하게 부어오르는 일을 당했습니다. 황궁 암투였습니다. 고쟁 연주는커녕 손조차 제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된 가희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묵난 내가 대신 연주해. 들키면 우리 둘 다 죽는 거야. 중국 황실에서 황제를 속이는 기군망상은 삼족을 멸하는 대죄였습니다. 하지만 묵난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가희의 화려한 자수 비단옷을 입고 은사로 수놓인 면사포를 들이운 채 장막 뒤 연주 자리에 앉았습니다. 연화전에는 향 냄새가 자욱했고 황제 롱제는 지루하다는 듯 의자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롱제는 어린 시절부터 황궁의 차가움을 배운 황제였습니다. 황자들은 서로를 독살했고 후궁들은 미소 뒤에 칼을 숨겼으며 대신들은 충성이라는 이름으로 권력을 탐했습니다. 황제가 된 뒤에도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황제의 마음이 아니라 권력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롱제는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묵난의 손가락이 고쟁의 현을 건드렸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연화전의 공기가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묵난이 연주한 곡은 황실을 찬양하는 화려한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굶주린 백성들의 노동요였고 황하강 바람 속에 묻힌 눈물이었으며 가장 낮은 곳에서도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선율은 때로 폭풍처럼 거칠었고 때로 어린아이의 울음처럼 애절했습니다. 황제 롱제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 음악에는 단 한 점의 아첨도 없었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인간의 숨결만 담겨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롱제는 직접 장막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너는 누구냐? 어찌 이런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냐? 묵난은 떨리는 손으로 면사포를 벗었습니다. 황제는 순간 숨을 삼켰습니다. 거친 손, 고된 세월의 흔적. 그러나 그 어떤 귀족 교수보다 맑고 강인한 눈동자. 그녀는 황궁의 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들꽃 같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황제의 관심을 시기한 귀비들과 대신들이 즉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연주를 한 자는 왕태수의 딸이 아니라 천한 노비 묵난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폐하, 천한 노비가 황제를 속였사옵니다. 이는 황실의 권위를 짓밟은 대역죄이옵니다.
묵나는 쇠사슬에 묶인 채 차가운 감옥 바닥에 엎드려졌습니다. 황제 롱제의 눈빛은 분노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감히 나를 속였단 말이냐? 하지만 묵나는 두려움 속에서도 허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폐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 음악과 글에는 단 한 점의 거짓도 없었습니다. 묵나는 떨리는 숨을 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황궁의 귀족들은 폐하의 권력을 위해 아름다움을 꾸미지만 저 같은 노비들은 폐하의 나라가 어떤 세상인지 온몸으로 겪으며 살아갑니다. 제가 연주한 고쟁 소리는 거짓된 귀족의 소리가 아니라 폐하의 발밑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의 진짜 목소리였습니다. 감옥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롱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권력이 아니라 백성을 말하는 사람. 그런 이는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황제는 엄청난 결정을 내렸습니다. 왕 태수 가문은 황실을 속인 죄로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변방으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리고 묵난에게는 특별 사면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황제는 조정 대신들 앞에서 충격적인 조칙을 선포했습니다. 간호였던 묵난을 후궁 빈의 자리에 올릴 것이다. 순간 조정은 뒤집혔습니다. 아니 되옵니다. 폐하. 천민을 후궁으로 삼는 것은 조종의 법도를 어기는 일입니다. 대신들은 밤낮으로 통곡하며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황제는 묵난을 직접 조정으로 불러냈습니다. 묵난은 과거 노비 시절 직접 겪었던 백성들의 삶을 이야기하며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녀의 논리는 날카로웠고 그 어떤 대신보다 백성의 삶에 가까워 있었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묵난은 묵빈이라는 이름으로 황궁의 정식 후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서도 결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잊지 않았습니다. 가장 낮은 궁녀들에게도 사람답게 대했고 궁 안의 잔혹한 매질을 금지시켰으며 가뭄이 들자 자신의 보석과 금은을 모두 내놓아 굶주린 백성들을 구했습니다. 백성들은 자금성 방향을 향해 절하며 말했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노비의 몸에서 보살을 보내셨다. 황제 롱제 역시 정치적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묵빈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고쟁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황금 용포를 입은 황제보다 낡은 노비 옷을 입고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던 한 여인을 더 기억한다고. 황하강의 바람이 불어오는 밤이면 지금도 어디선가 오래된 고쟁 소리가 들려온다고 했습니다. 그 선율은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 한 송이 난초, 대명을 따뜻하게 밝힌 여인, 묵빈의 이야기였다고 전해집니다.